오늘 우리 K 증시는 새벽 미국 하락 마감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신 홍콩 증시 반등에 연동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거래량 부진 속에서 대형주들만 좀 오르면서 지수에 약간 착시 효과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3월 내내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의 탈출을 막 자극했던 미국 은행권 문제는 조금씩 이제 해결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뱅시어스라는 곳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이런 짝짓기 과정에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그 FDIC가 실리콘밸리 은행 자산 절반 이상을 법정 관리 맡으면서 요걸 이제 순차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로 했으니까 뭐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예금 전액 보장안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역할 한 절반 정도는 수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뉴욕 증시는 이번 사태가 최대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막 공포가 확산되고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겨 줄 수 있으니까 은근 이제 그걸 바라는 사실 못난 이런 마음에 월가가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태가 막 좋아지고 사태가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히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욕 증시 300지수 모두 간밤에 하락을 했고 또 페드워치상 5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날만 해도 5월 3일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바로 전날은 90%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 오늘은 60% 초반대로 급격하게 추락을 했고요. 대신 이때 요 5월 3일 FMC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확률이 현재 4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날 16%였으니까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의 경우는 무려 2배 이상 점프를 한 거죠. 여기에 또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한 사람이 간밤에 의회 출석한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이 사람 발언이었는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미국 은행 시스템 전반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감사를 해보니까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임원들의 잘못된 경영관리 사례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안전하고 견고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반응이었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이번 사태가 막 전체 미국 은행권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막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가 연준 임원으로부터 나와야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해주고 더 이상 긴축이니 뭐니 나대지를 못할 건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뉴욕 증시는 오히려 실망을 한 진짜 그 철없는 그런 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말 그 부도 위험을 했지 않은 CDS 프리미엄 금리가 급등했었던 도이체방크에 대해서도 아 이거 우려가 좀 과장됐다 이런 진단이 이제 줄을 잇기 시작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도이체방크가 유럽은행권의 약한 고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도이체방크가 약한 고리라고 해서 요걸 공략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공매도 쇼 치는 거 이제 그만큼 먹었으면 됐다 이렇게 일침을 가한 거죠. 그러면서 ECB 유럽중앙은행의 이사 이자벨 슈나벨이 미국처럼 유럽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건 이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읽히는 그런 발언이니까 역시 또 유럽에서도 유동성의 향기에 잠시 취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각성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도이체방크 위기설은 뭐 이번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지난 그 2010년 피그스 사태 그때부터 계속 도이체방크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그냥 이 얘기 뭐 위기설 튀어나오는데 이게 참 뭐 동네에서 강력 사건 발생하면 일단 근처 전과자부터 잡아들여가지고 조지듯이 그런 지금 신세가 바로 도이체방크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K금융권 특히 이제 보험사들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게 작년에 그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 실패 그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잖아요. 마침 그때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막 해가지고 근데 지금 도이체방크도 이 신종자본증권 요거 때문에 난리인데 그 이름이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죠. 이게 원래 이제 만기가 30년짜리로 돼 있지만 사실상 강제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만기하고 상관없이 5년짜리 콜옵션이 붙어 있다 보니까 발행하고 나서 5년마다 또 다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해가지고 롤오버를 계속 해줘야 되는 안 그러면 금리가 훌쩍 그 스텝업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흥국생명도 이 신종자본증권 발행금리가 4.475%로 이제 발행이 됐는데 5년 차에 요거를 새로운 신종자본증권으로 상환을 안 하면은 금리가 바로 6.7%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컨디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거의 부도 위기까지 내몰았고 또 지금은 도이체방크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채권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의 형태로 그 코코본드라는 건데 이게 특징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시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매자닌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그런 은행주들 주가가 막 40%, 50% 빠지고 이런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바로 시장에서 팔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남은 코코본드는 어떠냐? 도이체방크에서 발행한 코코본드 금리가 이번 사태 이전에 6.5%짜리였는데 이게 현재 23%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거의 사채이자 아닌가요? 근데 그나마도 이걸 주식으로 전환시키면 진짜 그때는 도이체방크가 거의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 주면서 버티는 건데 근데 또 여기 도이체방크 최대 주주가 중국 하이난 그 그룹이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난 그룹의 제일 큰 메이저 기업이 바로 하이난 항공인데요. 여기 창업자가 시진핑하고 적이자 동지였다가 뭐 경쟁도 하다가 하여튼 지금은 뭐 비자발적으로 은퇴를 당한 왕치산 그 판빙빙하고 스캔들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수하 2명 시켜가지고 창립한 게 이게 바로 하이난 항공이었어요. 뭐 왕치산 돈으로 바지 사장 내세운 거다 뭐 이런 뭐 소문도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이 하이난 항공에서 도이체방크 지분 9.9%를 그때 취득했다고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이 지분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하이난 항공의 그 왕젠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그 프랑스 휴가 도중에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추락사했는데 원인이 실적사라고 나왔었죠. 너무 좀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 그리고 이제 판빙빙은 뭐 갑자기 행불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탈세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됐다 그러고 하여튼 도이체방크가 만약에 중국 왕치산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뭐 이런 그 또 소설급의 얘기가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거 이제 월가에서 더더욱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뭐 바이든이 월스트리트를 뭐 죄악시하고 막 악마화하고 그래도 어쨌든 월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바이든 얘기 마침 나왔으니까 현재 그 미국 SNS에서 화제가 되는 게 바로 바이든의 손녀딸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바이든 이제 아들은 지금 헌터 바이든 이 사람 한 명 남았는데 이 헌터 바이든은 이제 이름값 하려고 맨날 헌팅하고 다니는 그 양반인데 근데 원래 이제 장남이 있었는데 보 바이든 그 사람의 딸이 바로 나탈리 바이든이라고 뭐 현지 발음으로는 네탈리 바이든. 근데 이제 이 여하구가 지난 대선 때 그 할아버지랑 같이 그 선거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뭐 얼굴도 예뻐가지고 인기도 많고요. 또 MZ 세대답게 아니지. 이 나탈리 바이든이 04년생이니까 뭐 알파 세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틱톡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하여튼 영상 올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게 이제 연반인 그 연예인 반 일반인 반급으로 그런 약간 셀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캘리포니아 어디 뭐 공식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에어포스원에 이 손녀딸 나탈리 바이든을 태우고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랑 사진에서 그 나탈리 바이든 양쪽 무릎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는 게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시끄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학생이 양쪽 무릎에 그렇게 심하게 멍이 든 이유가 뭡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또 잘못 얘기했다가 FBI가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내 얼굴에 까만 천 씌워가지고 또 잡아가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 바이든 손녀딸께서 전날 108배를 한 걸로 그래서 무릎 양쪽 다 나간 걸로 칩시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4월 달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4월에는 연준 FOMC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도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 금요일에 미국의 2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연준이 가장 신뢰한다고 밝힌 물가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죠. 여기서 가격 지수, 즉 인플레 지표가 바로 그건데요. 이번 헤드라인 예상치는 5.1% 정도 나와 있고요. 뭐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 2%하고는 뭐 거리가 좀 멀죠. 근데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CPI랑 다른 점은 여기 PCE는 주거비 비중이 상당히 좀 적어요. 대신에 의료 서비스 비중이 CPI보다는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미국 고용지표 같은 거 보면은 고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번 PCE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중국 소식 보면은 뭐 경제지표 공업이익 안 좋게 나온 거 말고 지금 중국에서 또
신종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대요. H3N8라는 거, 이게 조류 독감 변종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번에 광둥성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은 56세 중국 여성이 여기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보니까 이 여성은 다발성 골수종 및 기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에 여러 차례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이분의 상태가 뭐 유중한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는 광동성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밝히지 않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이 여성의 몸에서 나온 H3N8 바이러스는 조류 독감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나 말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고 또 강아지들, 개한테 독감을 일으키는 두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발견된 첫 사례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이 터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전혀 통제에 안 따르고 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요. 지난 코로나 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뭐 백신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어차피 전 국민이 다 한 번씩 걸려야 끝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백신 이접종입니다. 이제 와서 밝히는데. 다음 중국 소식으로는 듣기만 해도 약간 미세먼지 코끝이 찡해지는 약간 그런 소식인데, 중국이 올해 2023년 연말까지 석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 풀고 다시 들여온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그런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에 중국 제조업 부활, 리오프닝, 요거 이번에는 진짜 찐인가 보다, 이런 기대감으로 또 볼 수도 있죠.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앞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골자는 중국 2차전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결국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하락할 것이다, 요건데, 현재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에는 리튬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또 여기다가 태양열 전지나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SIB라고 그러죠. 이런 신기술도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60년에는 에너지 자립국 위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독립국이 된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HSBC에서는 최근 EU에서 통과된 유럽 탄소 중립 산업법, 여기에 대해서 K 배터리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인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HSBC는 어제부터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EU에서 배터리의 핵심 화학 물질인 니켈계 양극재, NCM 및 NCA, 여기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22년 전기차 생산량 기준으로 EU 내에 니켈계 양극재의 비중이 97%인 반면 LFP는 3%라는 점을 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생산 능력 확장에 따른 생산량 커패서티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전기차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과 EU 내의 신규 배터리 업체로의 고객 다변화 기회,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근거로 우리 K배터리가 유럽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JP모간은 최근에 정말 에코프로 시리즈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른, 그러다 오늘은 좀 모처럼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이 JP모간은 에코프로 형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대신에 LNF를 좋게 본다는 입장인데요. 이 리포트도 보시죠. 먼저 최근 급격한 금속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 배터리용 양극재도 현물 금속 가격 기준 하이니켈 양극재 내재 가격은 작년 4분기에서 올해 2분기까지 3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LNF의 경우는 금속 소싱의 대부분은 위탁 기반, 즉 최종 OEM 고객이 고정 계약 가격으로 회사를 대신해서 금속 소싱을 지원하는데 작년 할인 대비 올해 현물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 LNF는 기반하고 있다라고 JP모건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위탁 금속 소싱 믹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동종 업체에 비해서 영향이 적을 것이다. 다만 소재 디플레이션이 안정화되기 전 단계에서는 재고 평가 손실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실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언급합니다. 또한 LNF가 최근 리튬 업스트림 가공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 이거 이제 LNF가 시노 리튬하고 손잡고 한국에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전기 분해 기술을 기반으로 2025년 목표로 리튬 가공 설비를 구축한다는 그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었죠. 이런 리튬 가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LNF 주가는 국내 동종 업체들과의 멀티플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LNF를 순수한 미드스트림 양극재 생산업체로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LNF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에다가 목표가는 34만원 콜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에서는 K 오토 커버리지 리스트를 오랜만에 공개했는데요.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종목에 만도하고 S&T 모티브 그리고 기아까지 들어갔고요. 다음 이퀄웨이, 시장 비중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대 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두 종목. 다음 이제 언저웨이, 비중 축소 내지 매도 종목에는 한국 타이어하고 한온 시스템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비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근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결코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상승률 상위 업종 전부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였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황당했던 게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바이두의 챗 GPT 어니봇 출시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중국은 뭐 GDP 발표도 취소시키는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그 와중에 애플은 또 AI 스타트업 웨이브 1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애플이요 원래 뭐 하청을 주문 줬지 M&A 쪽에 돈 잘 안 쓰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 이 웨이브 1은 AI 알고리즘, 특히 동영상 쪽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하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뭐 알고리즘이 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어떤 때는 좀 무서운 게 카톡으로 내 친구랑 야 내일 어디서 만날래? 막 약속 잡다가 연남동에서 보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유튜브를 딱 들어가니까 연남동 카페거리 방문기 이런 영상 딱 뜰 때 정말 좀 소름 돋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여튼 애플도 이제 AI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의 미국 AI 탑픽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는 $325. 그 다음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여기 목표가 $128. 그리고 엔비디아 목표가 $275. 아마존도 골드만삭스의 AI 탑픽에 들어갑니다. 목표가는 $145. 다음 세일즈포스 여기는 목표가 $325에다가 특히 컨빅션 리스트 매수 확신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현 메타 여기도 골드만삭스의 AI 탑픽 들어갔고 목표가 $215. 그 다음에 어도비 목표가 $480. 인투이트 목표가 $575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은 3월 29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잠시 연기됐다가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됩니다. 우선 소비 쿠폰, 여행 상품권 이게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증시에서도 이미 그때 반응이 미리 나왔었습니다. 다음 내일 인구 위기 특위 이게 또 정부에서 열리는데 요거는 뭐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주들 진짜 지금 상황이 좀 절박한 만큼 증시에서도 매번 이런 재료 나올 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따박따박 오르더라고요. 다음 내일 산업부가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실시합니다. 이거 이제 또 뉴스 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죠. 다음 내일 환경부는 2023 워터 코리아 행사를 계기로 물산업 해외 수출 적극 나선다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수처리 기술 이거 증시에 이제 테마가 형성돼 있죠.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보안 엑스포가 열립니다. 보안하면 이제 사이버 보안이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2월 잠정주택 매매 건수가 공개되는데 이거 지금 주거비 자꾸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이거 관련해서 월가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범 LG가에서 벤처투자 전문기업으로 상장하는 LB 인베스트먼트가 내일 코스피에 데뷔하는 날입니다. 참 요거 공모 청약 할 때만 해도 야 이거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고 뭐 역시 LG가는 운이 없네 하필 타이밍이 안 좋네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막상 상장하려고 딱 타이밍에 보니까 상황이 또 달라져 버렸죠. 하여튼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위험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공부나 분석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공부 좀 해라 이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 아니 노벨상 받은 아인슈타인이 뭐 공부를 못해서 주식 투자로 전 재산 다 날리고 화병으로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은 뭐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하여튼 괜히 랜덤 워크 이론이 아직도 증시에서 뭔가 좀 허무주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